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뭐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음악을 녹음을 했거든요, 처음에. 네, 한 1분 30초짜리 음악을 이제 도입 부분에 잠깐 틀었는데 이제 그거를 업로드를 하는 도중에 제가 뭘 발견했냐면은 유튜브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카피라이트 위반했으니까 자,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왔더라고요, 메시지가. 1번, 비디오를 지워라. 2번, 음악을 소리가 안 나게 해라. 3번, 음악이 있는 부분만 잘라내라. 이 세 개의 옵션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제 채널이 무슨 뭐 이제 광고를 받거나 그 영리를 추구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디오를 삭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놀랐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를 누가 신고한 것도 아닐 텐데. 왜냐하면은 아무도 안 봤거든요. 당시에 이제 만들자마자 바로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나 생각해 봤더니 아마 무슨 인공지능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카피라이트, 지적재산권을 위배한 사항이 있나 없나만 찾아내는 시스템이 있나 보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른 옵션은 음악이 나오는 부분을 잘라내는 그 옵션을 해가지고, 예, 음악이 안 나옵니다. 앞편에 보면 참 좋은 노래인데 안타깝네요. 예, 법을 지키면 살아야죠. 어쨌든. 예.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됐고요. 지금 사실 8강 페어플레이에 관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긴 한데, 그게 또 이제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긴 한데 어차피 여러분 보실 수가 없고요. 그거는. 예, 제가 소리 안 나온다고 거기 써놨으니까, 뭐 혹시, 어, 굳이 보지 마시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다시 녹화를 합니다, 지금. 예. 그리고 제가 지금 4월 1일 아침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이죠. 예.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그 우리 이제 온라인 수업이 4월 말까지로 연장됐어요. 그래서 4월 한 달까지 일단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일단 중대한 변화죠. 4월 말까지 온라인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강의 계획서에 과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대폭. 예. 어, 만약에 학생들하고 얼굴을 뭐 볼 수 없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예, 숙제를 아무래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제 수를. 예, 좋은 뉴스죠. 예. 오늘이 만우절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사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만우절 거짓말 절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예, 혹시 오해하실까 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제가 강의 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확정을 못 하고 있었어요. 이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뭐 4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5월, 6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아무리 길게 한들 그래서 이게 좀 예, 뭐 3, 4월 2달이 뭐 좀 4개월 중에 거의 반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최소 상황이니 과제에도 상당히 바뀌는 내용이 있을 거다. 근데 뭐 어떤 게 생겨나거나 뭐 그러진 않을 텐데 아마 약간 주는 방향으로 한두 개 정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확정을 시키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 안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예, 한 거 또 하려면 참 약간 맥 빠지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 똑같은 강의를 2번 녹화하고 있으니까 뭐 리허설이라고 생각하고 뭐 해야죠. 어떡합니까? 예, 해볼게요. 예,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용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이제 아곤과 아레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겠죠. 아곤, 아레테 해서 이 두 개가 뭐 정반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상당히 대비되는 개념이라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표로 비교해 놓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고는 일단 뭐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경쟁인데 뭐
여기 밑에 보면 나오죠. 아름답게 변형된 투쟁에서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는 뭐 그런 선의의 경쟁이죠. 예. 이제 이 악원에서는 이제 결과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승리 지상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기는 게 뭐 최고다 이 얘기예요. 그 미국 이제 미식 축구에 유명한 감독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스 롬바르디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Winning isn't everything. 자, 승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다. It's the only thing. 그것은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Winning isn't everything. It's the only thing. 뭡니까 그게? 승리가 모든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 유일하게 추구해야 할 하나의 가치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만큼 프로인데 더군다나 그렇죠. 이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뜻으로 쓸 때 이제 이 승리 지상주의를 강조하는 말로 많이 이제 인용합니다 사람들이. 예. 그 빈스 롬바르디라는 감독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중요하죠. 우리 사회가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전에 그 삼성그룹이 했던 그 캠페인 광고 중에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말은 뭐 맞는 말이죠.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뭐 아름다운 패자 뭐 혹은 요즘에 뭐 정신승리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뭐 젖잘싸 이런 말도 쓰고 예. 그러는데 이제 패자는 참 예, 안타깝습니다. 뭐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예. 쓸쓸하게 이제 잊혀져 가는 거죠. 하지만 뭐 가치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예. 어쨌든 그래 이게 이제 악원이었어요. 악원은 경쟁심, 뭐 투쟁. 그래서 상대가 있고 상대를 꺾고 이기는 것을 중시하는 결과 중심 혹은 승리 지상주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레테는 약간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정반대는 아니지만 예. 이게 이제 경쟁보다는 덕성에 초점을 두죠. 잘 싸워야 된다 이거죠. 예. 그 스포츠맨십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쟁보다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자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악원이 상대방을 꺾고 이기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아레테는 타자와 특별히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탁월성 추구 그 자체에 의미를 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나온 사진은 이 교과서에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좀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 옥스퍼드 대학 영국 사람이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이제 육상 선수 활동도 했는데 뭐 공부도 했지만 예. 근데 이제 올림픽에서 뭔가 잘 안 됐나 봐요. 그 성적이 잘 안 나오 뭐 메달을 못 땄던지 하여튼 이렇게 뭐 물론 세계 수준의 선수였겠지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목표로 삼아서 했냐면은 그 1마일은 이제 1.6km 정도 되죠. 1마일을 이제 세계 최초로 4분 안에 돌파한 사람이에요. 그 기록을 깬 해가 1954년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6.25가 1953년에 끝났고 바로 그 직후죠. 예, 굉장히 옛날이죠. 이 사람이 2018년 3월에 이제 사망했는데 그때 이제 보도가 됐어요. 언론에서 이 사람이 1마일을 최초로 4분 이내에 돌파했던 사람이다. 뭐 이래서 그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1마일이라는 개념이 좀 잘 안 쓰니까 우리는 좀 익숙하지가 않지만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제 1마일이라는 뭐 서양 사람들은 1마일 혹은 1야드나 이제 마일을 주로 이제 길이의 단위로 쓰는데 1마일을 4분 이내에 돌파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기록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과거 한때 100m를 10초 이내에 뛰는다는 것을 굉장히 깰 수 없는 기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마라톤 뭐 2시간도 그렇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뭐 상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과의 싸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깬 사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로저 베니스터를
그 아래태를 추구했던 그 사례로 교과서에선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 악원과 아래태, 좀 정리하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자, 스포츠맨십. 우리가 이제 많이 쓰죠. 스포츠맨십이란 말을. 자, 이제 뭐 잘 아시는 말인데 여러분이 그 스포츠맨다움 뭐 이런 얘기고, 뭐 도대체 스포츠맨다운 게 뭐야? 뭐 이런 거. 여기 몇 가지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스포츠에 참가한 자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준칙과 태도 이런 얘기죠. 준칙이란 말이 그 앞서서 칸트 얘기할 때 나왔었죠.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뭐 이런 얘기. 그 여기 준칙은 뭐 그냥 규칙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그 약간 일본식 한자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뭐 법조문이나 이런 데 이제 이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뭐 규칙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영어로 하면 룰이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스포츠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한 행위를 선택하여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스포츠맨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 영어로 하면. 그래서 내가 스포츠맨이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죠? 여러분이 학생이죠? 그럼 학생으로서 정체성에 합당한 행위가 뭐입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죠? 숙제도 잘하고, 시험 볼 때 부정행위 하지 않고, 그 리포트 쓸 때 여기저기서 베껴와가지고 그냥 몰래 내지 않고 이런 거,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자, 그러니까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스포츠맨십을 혹은 스포츠를 정의했냐면은 스포츠는 투쟁적 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투쟁적이란 말이 좀 재밌어요. 투쟁.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투쟁이라는 게. 스포츠는 이게 싸움의 요소가 많죠. 경쟁의 요소, 싸움의 요소, 투쟁의 요소가 많죠. 뭐 어떤 종목은 뭐 복싱이나 격투기 이런 종목은 실제로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투쟁과 스포츠는 약간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뭐 다음 장에서. 스포츠의 다른 정의. 앞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의 정의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이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르게 한번 정의해 봅시다. 여기서 약간 문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뭐 사회문화적으로 스포츠를 한번 다르게 정의해 보면은, 투쟁적 성격을 지닌 특별한 종류의 놀이, 놀이에서 시작해서 게임으로 가서 이제 스포츠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 안 나온 게 나온 거죠. 투쟁성, 그렇죠. 폭력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뒤쪽 단원에서 스포츠와 폭력의 관계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스포츠는 상당한 경우에 약간 폭력성도 수반해요. 그렇죠. 뭐 축구나 농구 이런 데서도 몸싸움이 좀 심할 때는 막 밀치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선수들끼리. 그 투쟁적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놀이는 놀인데 아주 특별하게 진화한 놀이죠. 그 두 번째의 정의는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내서 써놓은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스포츠는 그 문명화 과정에서 인간이 문명화가 되잖아요. 점점점.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물고기 잡고 사냥해서 살던 시절이 있었지만 인류가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죠. 넥타이 메고 출근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뭐 옷 입고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우리 안에 분명히 야만성과 폭력성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 옛날에 그 사냥하던 그 시절의 그 기질이 남아 있긴 한데 그거를 아무 때나 막 표출하면은 그건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 못 참고 뭐 술을 마셨다든가 이럴 때 이제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야만성과 폭력성을 그 영화 타짜에 나오는 말로 하면 야수성 그런 거를 이렇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배출을 시켜야지 되죠. 그러니까 문화적 울타리 안에서 분출시키는 배출구.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보러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관중석에서. 그러니까 막
그럴 때 어때요? 그 아저씨들 보면은 직장 다니는 아저씨들 이렇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머리 잘 빗고 깔끔한 분들이 막 가끔 야구장 이런 데 가면은 막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야이 뭐야 아, 뭐 이러면서 예? 그게 이제 그 정도는 봐주죠 사람들이. 예. 야구장이나 그 스포츠 경기장에서 이게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합법적이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경기장은 사실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떠들기도 하면서 무슨 신나는 장면이 나왔을 때 막 환호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심판 판정이 나왔을 때 막 그러면 안 되지만 욕도 하고 예, 욕은 하면 안 되지만 그냥 뭐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거기 온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봐줘요. 예, 뭐 또 사실 그러려고 가는 거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른바 문화적 울타리 안에서의 합법적인 배출이죠, 뭐 야수성을 그런 야수성을 뭐 엉뚱한 데다가 배출하면 안 됩니다. 뭐 집에 가서 뭐 예, 가정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뭐 길거리 지나가는 뭐 길고양이를 뭐 발로 찬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예. 이제 그런 역할을 스포츠가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놀이의 상대자가 있습니다. 뭐 경기의 상대자. 그거를 이제 부를 때 우리가 뭐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간 예. 영어로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foe라는 말이 있어요. foe, F-O-E 여기 있죠. 예, 이것도 이제 적이란 뜻이고 네메시스라는 말도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좀 그 숙적, 예, 되게 그 뭐랄까 한국과 일본 같은 그 스포츠에서 예,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 뭐 중남미의 뭐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뭐 축구에서는 뭐 미국과 멕시코, 뭐 유럽에도 많죠. 뭐, 예, 뭐 바르셀로나하고 뭐 마드리드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 for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예, 뭐 아시겠지만 예, 이 단어가 이제 적이란 뜻인데 이 for라는 말이 그 FHO라고 쓰면은 무슨 뜻이죠? 그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FAHO 그것도 for인데 그쵸? 그거는 이제 쌀국수죠, 쌀국수. 예. 쌀국수 저 되게 좋아합니다. 예. 예.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예,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에너미라는 말 있잖아요. 에너미, E-N-E-M-Y. 그거는 뭐랄까요? 뭐 그것도 적인데 그건 글쎄 뭐 스포츠 상황에서는 잘 안 써요. 그렇게 예, 상대방 뭐 적 이럴 때 스포츠에서는 에너미라는 말은 안 씁니다. 예, 포라고 쓰기도 하고 네메시스라고 쓰기도 하고 예, 넘어갑시다. 다음 장. 자, 페어플레이의 개념. 어, 이 개념은 이제 뭐 영국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영국이 뭐 그 현대 스포츠의 시초니까 여러모로 그 여러 가지 스포츠가 대부분 영국에서 많이 시작했어요. 뭐 축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하키, 그 필드 하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럭비, 그 럭비가 이제 미식축구인 풋볼의 그 원형이니까 거기다가 그 야구는 물론 뭐 미국에서 발명했지만 사실 그 야구의 그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면은 보통 이제 크리켓이라는 스포츠 있잖아요. 그 영국하고 그 영연방 국가들 뭐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 많이 하는 뭐 스포츠 있죠. 크리켓. 크리켓하고 또 라운더스라는 그 스포츠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거의 하지 않지만 예. 그 라운더스라는 스포츠랑 크리켓을 약간 합친 게 야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밀히 말하면 야구도 일종의 그 뿌리가 영국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탁구 있잖아요. 탁구. 탁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국에서 유래했을 것 같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워낙 탁구를 잘하니까 많이 하기도 하고 올림픽 나가면 뭐 저기 뭐 미국 대표도 무슨 뭐 성이 뭐 칭 이렇고 뭐 싱가포르 대표도 뭐 창 뭐 이렇고 다 중국계 미국인 중국계 그 사람들이 뭐 대부분 국가대표 팀에서 뛰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당 예서인가요? 그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가 대표로 뛰었었죠. 이제 지금은 아마 국가대표 은퇴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탁구도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그거 좀 약간 놀랍죠. 예.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이 19세기에는 특히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었잖아요. 식민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 퍼뜨린 거죠. 그 자신들의 스포츠를. 예.
그래서 이 페어플레이라는 개념, 뭐 스포츠맨십 이런 개념이 다 이제 영국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아마추어리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는 얘기죠? 아마추어. 뭐 프로와 아마추어 할 때 그 아마추어인데 이 아마추어라는 단어는 여기 영어를 안 써놨는데 이게 머추어란 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숙했다는 뜻이잖아요. 성숙했다. maturity 하면 성숙 이런 뜻이고 예, 어떤 기량이 무르익었다. 잘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아마추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미숙하다 다른 말로 잘 못한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게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프로페셔널은 뭡니까? 직업이죠 직업. 그러니까 직업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직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 뭐라고 예를 들까요?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합니다. 예. 음악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평을 하긴 하죠. 예. 뭐 가끔 페이스북에다가 쓰기도 하고 이제 나름 그 좀 길게 쓰기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지만 저는 그걸로 이 생활을 하진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제 그 영화평이나 이 음악평을 듣고 그걸로 저한테 돈을 줘서 제가 먹고 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로페셔널 크리틱이 아니죠. 그 프로페셔널 평론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약간 미숙하다고 봐야죠. 그렇지 그렇게 얘기가 이상합니다. 뭐라고 할까? 뭐 구두를 만든다고 합시다. 구두. 예, 구두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예전에 이제 그 당시에 좀 많은 직업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제가 구두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근데 그냥 뭐 어떻게 사람이 신을 수 있을 만큼의 디자인, 뭐 편안함 이렇게 해서 만들긴 하는데 문제는 제가 너무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이게 뭐 명품이 아닌 이상 그걸로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거죠, 이건. 네. 아무래도 예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 아마추어 프로페셔널은 이제 그렇게 구별하는데 일단 요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마추어 그러면 뭔가 안 좋은 거, 그렇죠? 에이 들떨어진 거, 기량이 부족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뭐 이렇게 그건데 걔는 프로야 뭐 이러면은 잘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마추어라는 게 좋은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프로페셔널 운동선수의 반대 개념이니까 운동을 프로로 하려면은 어때요? 굉장히 그 열심히 연습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프로 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연습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반 랜들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테니스 선수인데 체코슬로바키아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도 오래 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하루에 연습을 8시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아니 저렇게 잘 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나. 그때는 진짜 이해를 못했죠. 제가 어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알죠. 당연히 그 정도 연습을 안 하면은 그 정도 기량을 유지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게 프로페셔널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유한 계급이었어요. 밑에 보면 나오죠. 리저 클래스. 그러니까 리저라는 게 남는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돈이 워낙 많고 집안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뭐 땀 흘려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집에 돈이 많으니까. 뭐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그 넓은 땅도 있고 재산도 많고 하인들이 다 해주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히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돌죠. 그러니까 뭐래요? 취미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아마추어는 이제 유한 계급이었고 그들의 어떤 사치 같은 거였다 이거죠. 일반인들은 못하죠, 그렇게.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말이 과시적 소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이제 conspicuous consumption 해가지고 이 말이 이제 나온 게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언제 배웠냐면은 그 미국사를 배울 때 이제 배웠는데 그 미국사 중에서도 그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요 무렵의 시대를 배울 때 이제 처음 배운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욕망이 민주화됐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량 소비를 할 수 없던 시대라 그냥 뭐 사치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어떻게 사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꾸미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 무렵부터 이제 돈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여유도 생기고 이래서 뭔가 이렇게 꾸미고 남한테 과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샤넬이란 백이 있잖아요. 백. 한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 정품은? 근데 제가 이제 한때 보면은 2000년대 초반의 얘기인데 지하철을 타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있으면 한 그중에 80%는 그걸 들고 있어요. 샤넬 백을. 근데 굉장히 비싼 건데. 예. 근데 물론 이제 그중에는 정품이 아닌 것도 있었겠죠. 상당히. 그리고 이제 굳이 정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뭐 구별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정품은 하나 딱 가지고 있어서 이제 보관해 놓고 이제 그 이른바 짝퉁을 들고 바깥에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돈이 많아 나는 돈이 되게 많은데 아니 나같이 돈 많은 사람도 샤넬 들고 다니고 그냥 보기에 별로 대단하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막 다 똑같이 들고 다니고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어? 아무나 다 들고 다니네 이러면서 뭔가 이게 남들하고 이렇게 거리두기 이제 뭐 디스팅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들과는 구별 짓고 싶은 거예요. 내가 쟤네보다 부자고 잘났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이제 생각하는 게 남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거 그런 걸 사서 들고 다녀 보자. 그러면은 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뭐 이렇게 예,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 예. 그래서 뭐 1000만 원이 넘는 뭐 백이 있다면서요. 뭐 헤르메스 이런 거. 예. 잘 모릅니다만 저는 그런 거 들고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봐 이것들아 니네 이런 거 못 들고 댕기지? 뭐 이러면서 이제 예.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예.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그 뻐김 이런 게 있는 거죠. conspicuous consumption.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포츠를 한다는 자체가 일종의 conspicuous consumption이죠. 야, 봐봐. 나는 이렇게 시간이 많고 할 일이 남아돌고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봤지? 이렇게 이제 뻐기는 그런 용도였으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그 체면 이런 걸 중요시했겠어요. 물론 뭐 속으로는 뭐 되게 구렸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좀 교양 있어 보이는 척 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페어 플레이를 하려고 뭐 겉으로는 노력했고 그랬다는 거죠. 예. 밑에 보시면은 그 영화 그 개츠비 있잖아요. 그 위대한 개츠비의 가장 최근에 만든 영화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여기서 디카프리오가 그 데이지라는 여인을 이제 오랫동안 흠모 짝사랑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의 남편한테 접근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둘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 남편도 그렇고 이 개츠비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개츠비가 어때요? 그 데이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매일 막 그 흥청망청 파티하고 막 그 그렇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이 그 데이지 남편하고 개츠비하고 폴로 하는 장면이 나와요. 폴로. 그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작대기로 공을 착 치면서 이렇게 가는 그 폴로라는 스포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진짜 넓은 잔디밭이 나와요. 마치 그 축구장만 한 잔디밭에서 앞에는 그 대리석으로 지은 커다란 집 같은 건물이 보이고 뭐 박물관 같아요. 예, 기차역이나 그 둘이 막 말을 달려가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게 뭡니까?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동네 사는 뭐 아무개 씨 그 뭐 폴로 한 게임 하시죠? 못해요. 예. 왜냐하면 유한 계급만이 할 수 있는 과시적 소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고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이제 페어플레이이고 아마추어리즘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1896년에 처음 근대 올림픽이 생겼을 때 출전 자격이 뭡니까? 아마추어만 나갈 수 있었죠. 프로페셔널은 못 나갔어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야야, 그냥 저 천한 것들은 오지 마 이런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제 옛날이니까 뭐 이제.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분이 됐네요. 자, 페어플레이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자, 요거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한번 익혀두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가 있는데요. 형식주의는 그 규칙이 있잖아요. 어떤 스포츠나 뭐 세상 모든 일에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있는 대로만 따르면 된다 이런 주의예요. 자, 다시 한번.
규칙에 있는 대로만 따르면 된다는 주의. 이게 형식주의예요. 그럼 뭐예요? 규칙이 없는 건 어때요? 그럼 뭐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이거에 의하면. 네. 규칙에 이런 말이 어딨어? 그럼 괜찮네. 안 해도 돼. 이 얘기예요. 여기 이제 예로 뭐가 나왔냐면 농구의 파울 작전 이런 게 나왔는데 파울 작전이라는 거는 사실 전 이거 아주 되게 싫어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농구에서 지고 있는 팀이 시간도 얼마 안 남고 이길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면 무조건 지는 상황이에요. 예. 스포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예, 잘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잠깐 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농구에서 지고 있는 팀이 그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정상적인 경기를 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일부러 파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팀이 자유투를 넣습니다. 자유투를 상대방이 넣으면은 뭐 그냥 지는 거고 혹시 못 넣으면은 요행을 발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취지로 하는 게 파울 작전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은 막 마지막에 승패는 이미 정해졌는데 그냥 계속 늘어지고 경기는 안 끝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관중들도 짜증나서 막 나가고 막 이럽니다, 다. 근데 이게 반칙은 아니죠. 물론 파울이 반칙이라는 얘기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나쁜 건 아니고 예. 그 규칙에 있는 어떤 허점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 형식주의에 따르면은 농구의 파울 작전은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많은 팬들이나 뭐 좀 전에 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좀 짜증나요, 보면 어떨 때는. 아,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축구의 그 침대 축구. 그쵸? 침대 축구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기고 있어요. 한 골 차로.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일부러 막 아픈 척해. 일부러 막 누워요. 막 선수가 하면서 막 누워. 안 아프면서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선수가 누워 있으니까 일단 경기를 중단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가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이건 사실 되게 비겁한 행위인데 침대 축구는 이 형식주의로 따지면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아프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뭐 그걸 뭐 거기서 뭐 정밀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는 규칙의 조문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주의인데 그러니까 그런 허점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허점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비형식주의는 뭐냐면은 규칙만 지키지 말고 그 밖에 이제 다른 그 페어 플레이를 하자 이런 뜻이죠. 예, 규칙은 당연히 지키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페어 플레이나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관습, 불문율 이런 건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팀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진짜 부상이라고 칩시다. 이제 뭐 모르지만 예, 진짜 부상을 당해서 막 쓰러져서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공을 우리가 갖고 있어, 우리 편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 형식주의에 따르면은 그냥 몰고 가서 빨리 한 골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익이잖아요. 한 명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팀은 없죠. 그쵸? 어떻게 합니까? 공을 바깥으로 차버리죠. 그러면 경기가 중단되고 이제 그 선수가 치료를 받죠. 그쵸? 아무리 적이지만 같이 뛰고 있는 선수가 아파서 막 뒹굴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경기를 진행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물론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합니다만 뭐 아주 진짜 시간이 없고 이럴 때. 근데 그러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관습이고 불문율이고 또 양심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선수가 이제 치료받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차냈으니까 공은 저쪽 편이 가지고 있죠. 소유권을. 근데 어떡합니까? 그쪽 팀은 또 우리 편한테 공을 주죠. 이렇게. 그게 이제 아 고맙다. 니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고마우니까 우리 공을 다시 주겠다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공을 줍니다. 그러면 다시 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중들은 박수를 짝짝짝 보내줘요. 이제 그 분위기를 아니까 왜 그랬는지 아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비형식주의에 의거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포츠에서 이렇게 이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칙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관습이나 불문율이었던 게 규칙으로 명문화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럽니다. 예, 그 계속 그 안내 문자가 오고 있네요. 예.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밌는 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옆에 있는 책 있죠? 시간의 목소리라는 책에서 가져온 그 한 대목인데, 이게 이제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책을 읽다가 이제 군데군데 축구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우루과이 사람이거든요. 저자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라는 사람인데, 우루과이가 여러분 그 어떤 나라냐면은 제1회 월드컵 우승한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축구를 되게 잘하고 좋아하죠. 예. 축구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남미에 관한 얘기라서.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30초를 드릴 테니까 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 준비, 시작. 예, 10초 남았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읽어보셨나요? 안 읽고 딴짓했나요? 예, 어쩔 수 없죠. 제가 다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뭐 실화를 바탕으로 쓴 것 같아요. 예, 1967년도에 콜롬비아의 어떤 축구 시합을 보러 갔나 봐요. 이제 갔는데 여기 보면 전통적인 더비전이 열리는 오였다는 거죠. 더비전이라는 거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팀끼리 벌이는 그 라이벌전을 말해요. 원래 그 라이벌전은 같은 동네 팀끼리 하는 게 제일 치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워낙 많은 관중이 막 몰려온 관심 있는 경기였나 봐요. 1967년도인데. 예. 근데 이제 0대 0으로 계속 무승부로 끝날 것처럼 보였던 경기인데 마지막에 한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졌고 심판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선수는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반칙을 당한 게 아니고 그냥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심판이 잘못 본 거예요. 그때는 뭐 VAR도 없었잖아요. 그 비디오 보면서 이렇게 리뷰하는 시스템도 없었고 심판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료들이 막 와서 환호하는 거예요. 막 야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으니까 막 잘했어 막 이러면서 막 껴안고 막 그 또 남미 선수들이 또 감정 표현에 되게 솔직하고 강하잖아요. 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뭐라 그러니까, 심지어 무등을 태워가지고 막 데려갔다잖아요. 페널티 박스까지. 네가 차! 네가 얻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서 양심 선언을 합니까? 나 사실은 이거 반칙 아닌데 나 페널티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한 번씩 있을 텐데, 하여튼간.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갈등을 한 거죠. 이건 페널티킥이 아닌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예. 그냥 일부러 그 바깥으로 차버렸죠. 예. 그 이후의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거의 매장당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예전에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 못 하겠는데 아마 70년대 초반쯤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월드컵인지 올림픽인지 최종 예선에서 마지막 게임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붙은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 지금 축구를 뭐 거의 못합니다만 그때는 잘했나 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우리나라가, 예, 넣으면 이제 본선 진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못 넣었어요. 어떤 선수가. 그 선수 이름을 제가 기억하는데 뭐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예. 이제 그 선수가 페널티킥을 못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뭐 전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 거죠. 아니 페널티킥도 못 넣어 막 이러면서. 사실 페널티킥이 얼마나 넣기 힘들겠어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못 넣으면은, 넣으면 본전이고 못 넣으면은 진짜 이거는 뭐 역적인데. 그래서 그 선수가 못 넣고 나서 진짜 온 국민,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인데도 막 신문에서 막 때리고 막 그 항의 전화 막 오고 막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그 이민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페널티킥 못 넣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는데 이민을 갔어요. 외국으로.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형식주의, 비형식주의로 얘기를 하면은 형식주의 상으로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심판이 페널티킥이라는데 뭐, 그쵸? 그냥 뭐 나는 등만 댄죠, 가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끝나면 돼요. 하지만 자기는 자꾸 양심에 찔리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규칙에는 위반되는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알잖아요. 이게 페널티킥이 원래 아니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비양심주의적으로 행동한 거죠, 이 사람은. 하여튼 뭐 그런 그 얘가 있길래 사실 이 얘는 지난 학기 수업에는 제가 안 넣었던 건데 이제 그 가을쯤에 이제 이 수업 이거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예, 넣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이거죠. 예. 자 다음 자 승부 조작 얘기를 좀 할게요. 승부 조작이야말로 진짜 스포츠맨십에 가장 위배되는 행동이죠.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죠. 음, 뭐 우리나라에서도 승부 조작에 유혹이 많았고 실제로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뭐 그라운드를 떠나는 선수들도 많죠. 예, 뭐 종목에 관계없이 뭐 야구에도 있고 축구, 농구 다 있는데 자 어떨 때 이런 유혹이 생길까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연봉도 직장인들보다 많고 아니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하지 그 위험한 거를 걸리면 그 인생 끝나는 걸 알 텐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음, 뭐 제가 그 사람들을 뭐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이게 이 운동선수들 중에는 이제 물론 연봉이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가 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비는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모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어느 직종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지만 뭐 도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주식을 하다가 뭐 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럴 때 어떡합니까? 지인이나 가족 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접근하죠. 그 상황에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선수가 뭐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다. 그거 합시다.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친구니까 알잖아요, 그걸. 선배니까 안단 말이에요. 접근을 해요. 야, 너 다음 주 화요일 날 선발 투수지? 응? 야, 너 그날 있잖아. 첫 타자, 첫 타자 그냥 볼넷만 내줘라. 그러면은 내가 3천만 원 해줄게. 너 요즘에 어렵잖아. 너. 이거 한 번만 딱 하고 그냥 형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뭐 내가 뭐 경기를 뭐 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첫 타자 볼넷 내보내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하지 뭐. 3천만 원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빚 갚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커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유명한 승부 조작 사건은 여기 나와 있는 1919년에 블랙삭스 스캔들이라는 건데 이게 뭐 블랙삭스라는 팀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시카고 화이트삭스예요, 원래 이름은. 당시 팀 이름은. 뭐 지금도 있습니다, 이 팀이. 1919년이면 얼마나 옛날이냐면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죠. 네. 그 1차, 2차도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이때. 예. 이때 월드 시리즈는 9전 5선승제였어요. 뭐 하여튼간, 예, 엄청나게 옛날이란 얘기예요. 100년도 넘었으니까. 근데 이때 이제, 이때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제 지금처럼 돈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돈이 되게 없었는데, 구단주가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야, 니네 정규리그 우승하면은 내가 월드 시리즈 가기 전에 보너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어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상당히 그 열받죠. 예. 왜냐하면 이제 계획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너스 받으면은 그걸로 뭘 해야지 이렇게 계획했을 텐데 갑자기 그게 없어졌으니까 돈이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또 악마는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가지고 접근했죠. 내가
돈 줄 테니까 니네 요거 좀 이렇게 해줘.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걸렸죠. 그래서 8명이 영구 제명 당했는데 그 중에는 사실 뭐 영문도 몰랐던 선수들도 있었다고 해요. 뭐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제 케네스 마운틴 랜디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커미셔너가 됐습니다. 그 뭐 총재 그 MLB 베이스볼을 총괄하는 그 장이 된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뭐랄까 아픈 역사예요. 야구 팬들한테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필드 오브 드림스라는 영화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꿈의 구장이라는 영화인데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 영화인데 내용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뭐 그 아이오와라는 시골에 그 옥수수 밭에다가 야구장을 지어요. 이 사람이 어떤 계시를 받고 주인공이 그 야구장을 지었더니 이 블랙삭스 스캔들 때 그 제명당한 선수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막 유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막 야구를 해요. 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나이 먹은 팬들은 이걸 보면서 뭐랄까 노스탈지아를 느낍니다. 향수 뭐 이런 찡한 감정이 있어요. 그렇지, 맞아. 그 야구의 그 올드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게. 물론 저도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있었다는 거죠. 예. 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어, 저 글쓰기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를 아, 다 하지 않고요. 두 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읽어보시고요. 두 개, 형광펜 칠한 거 두 개만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글쓰기 숙제를 드릴 테고 여러분이 써서 오시면은 제가 그걸 고쳐서 드릴 텐데 이번 학기에는 물론 뭐 이걸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중에서도 이 두 개 있죠. 형광펜 칠한 거 두 개. 자, 이것만 중점을 둬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중복 및 중원 부원을 피한다는 말은 어, 했던 얘기 또 하고 같은 말 또 쓰고 이런 거 있죠. 아니 나는 안 그러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써서 가지고 온 걸 보시면은 그걸 제가 어떻게 지적하는가를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었나. 예,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중복 및 중원 부원을 피한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세종 캠퍼스에 처음 갔던 날이 생각나는데 길을 잘 몰라가지고 걸어갔어요. 저, 저 역 광장 쪽으로 잠원 나가가지고 메가박스 쪽으로 들렸다가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타이어 뱅크 있는 쪽 그쪽 있죠. 그쪽 문으로 들어갔어요. 모르고 뭐 처음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앞에 도로 공사하는데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써 있냐면은 천천히 서행하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게 중복이죠. 왜요? 서행이란 말은 느리게 간다는 뜻이거든요. 서자가 느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천천히 서행하세요라는 말은 천천히 느리게 가세요라는 뜻이니까 필요 없는 말이 두 번 들어갔죠. 천천히 가세요 하든가 서행하세요 하면 되는 것을 두 번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 뭐 심지어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글에도 많아요. 여러분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는 괜히 자기도 모르게 막 길게 쓰는 거예요. 중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어와 동사의 일치, 그 주술 관계가 이상해져요. 대부분. 그리고 문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뭐 이게 긴 거는 대체로 쪼개는 게 좋아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능동태 문장을 쓴다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수동태 문장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필요 없을 때도 원래 우리말은 수동태가 굉장히 적어요. 그 언어의 구조상. 근데 영어나 일본어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또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는 뭐가 됐어요? 문화적으로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뭐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그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나 영어 번역체의 어색한 문장이 우리말에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좀 배운 사람들 있죠. 뭐 교수님들이나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글 쓸 때 아주 수동태 문장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건 뭐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이 그 글을 가져오시면은 그거를 예, 고쳐드리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번 학기는 글쓰기에서의 두 가지 포인트는 예, 중복 표현 안 하기 그리고 수동태 안 쓰고 능동태 문장 쓰기예요. 예,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음, 뭐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게 됐어요. 뭐 좀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가서 하고 싶어요. 수업을. 막 강의하다가 막 날아가고 녹음할 때 막 아주 그 스트레스가 예, 좀 많은데 그 학교 앞에 맛있는 식당도 가고 싶고 예, 제가 장짜장 단골이거든요. 예, 사장님 얼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보고 싶으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 어쨌든 4월 말까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뭐 저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좀 더 짜임새 있게 하도록 노력하고 그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제나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그 정리를 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게. 예.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궁금한 사항은 예, 연락을 주시고요. 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